늙은이가 버릇이 없어. 건물 관리인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찰싹 그 소리가 지하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제 장인어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노란 관리 조끼를 입은 장인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평생 사람 목숨을 구하던 산악구조대원이었는데 이제는 손에 걸레 하나 쥐고 욕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그대로 남았고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날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도시락, 그 한 끼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다시 써버렸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6시 태성은 시청 환경안전과 사무실 책상 서랍에서 도시락 보온 가방을 꺼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장인어른께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게 그의 습관이었죠. 아내 소연이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장인어른이 유난히 좋아하는 멸치볶음. 태성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처럼 산에 함께 올랐던 기억이 스쳤거든요. 등산 도중 장인어른이 싸온 김밥을 꺼내 건네주며 웃던 얼굴, 밥은 나눠야 맛있지라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에게 장인어른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쳐준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도시락을 건네는 일이 점점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생활은 바쁘고 장인어른은 늘 무거운 표정이었죠. 태성은 가방 지퍼를 닫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웃으면서 드시기만 하면 좋겠는데. 퇴근 후 그는 차를 몰고 도심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노인 일자리 감소율, 역대 최고. 태성은 볼륨을 줄이고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몰랐습니다. 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고 경사로를 따라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뭔데 내 차에 대고 지적질이야? 태성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차된 차들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장인어른 기운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명품 재킷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태성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금요일 저녁 태성은 다시 빌딩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문을 열자 기훈이 책상에 앉아 낡은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오래된 가죽 표지가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장인어른. 태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왼쪽 뺨에 어제 맞은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태성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태성아, 왔구나. 소연이는 괜찮니? 기훈이 먼저 사위 걱정을 했습니다. 태성은 의자를 끌어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내는 산후우울증으로 3개월째 요양 중이었지만 지금은 장인어른 얘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장인어른, 어제 일은 아무 일도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기훈이 태성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체념이 배어 있었어요. 태성은 장인의 손목을 봤습니다. 긴팔 셔츠 소매가 살짝 거쳐 올라가면서 멍든 자국이 또렷하게 보였어요.
장인어른, 그건 어제 생긴 게 아니잖아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훈은 한숨을 쉬며 소매를 내렸어요. 창밖을 보는 그의 눈빛이 멀리 있었습니다. 태성아, 내가 예전에 뭐 했는지 아니? 기훈이 수첩을 태성 쪽으로 밀었습니다. 표지에 산악구조대 활동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태성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20년 전 기록들이 빼곡했죠. 산에서는 말이야, 나이도 직업도 소용없어. 위험에 처한 사람은 그냥 사람일 뿐이거든. 기훈의 목소리가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수첩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1999년 7월 15일 기록이었습니다. 설악산 산사태 구조작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날 나는 대기업 회장님도 구했고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20살 청년도 구했어. 둘 다 똑같이 무서워하고 똑같이 살고 싶어 했지. 기훈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조복을 입은 젊은 기훈이 누군가를 업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등에 업힌 사람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기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야. 그리고 사람의 가치도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거고. 기훈의 말에 태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어른의 눈빛이 20년 전 사진 속 그 눈빛과 같았어요. 나이가 들고 직업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이 청소 도구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태성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가 물통을 싱크대에 놓았습니다. 기훈 씨, 3층 화장실 전구 또 나갔어요. 제가 갈아 끼울까요? 아니야, 사랑 씨. 내가 할게. 기훈이 일어서며 공구함을 집었습니다. 사랑이 그의 팔을 잡았어요. 기훈 씨, 뺨은 좀 어때요? 어제 병원 가봤어요? 사랑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기훈이 손사래를 쳤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산에서 자주 다쳤어요. 산이랑 여기랑 같아요? 산에서는 영웅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왜 맞고만 사세요? 사랑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태성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랑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기훈 씨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건물 청소나 하는 늙은이래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기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사랑이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했습니다. 근데 기훈 씨 알아요? 이 빌딩에서 기훈 씨를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4층 분식집 정순자 사장님이요. 작년 겨울에 보일러 고장났을 때 기훈 씨가 밤새 고쳐주셨잖아요. 그분이 그러시던데요. 기훈 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래요. 사랑의 말이 끝나자 관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훈이 천천히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랑 씨, 고마워요. 근데 나는 이제 늙었어요. 다른 데 가서 일할 수도 없고 여기라도 있어야 딸 걱정 안 시키죠. 기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이 늙으셨다고요? 어제 장태호가 한 짓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태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기훈이 놀라 태성을 봤어요. 태성아, 내가 모르는 게 있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편이야. 나 같은 사람은 참아야 해. 아니에요. 태성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태성이 그걸 주워들고 기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이 산에서 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장인어른이 어떤 직업인지 물어봤나요? 장인어른이 몇 살인지 따졌나요? 기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장인어른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고. 그럼 장인어른은요? 장인어른의 존엄은 어디 있어요? 사랑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우는 수첩을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20년 전 자신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는 사람의 숨결이다. 나는 그걸 지킨다. 장인어른. 태성이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장인어른이 산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던 건 나이 때문도 아니고 힘 때문도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본 마음 때문이었잖아요. 그 마음이 지금도 장인어른 안에 있어요. 기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위를 봤어요. 태성의 얼굴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왜 장인어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안 보세요? 왜 스스로를 늙은 관리인으로만 보세요? 태성의 말이 기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운은 창밖을 봤어요. 빌딩 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관리실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사랑이 물을 따라 기운에게 건넸습니다. 기운이 물을 마시며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태성아, 내 말이 맞아.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아내가 떠나고 산을 떠나고 나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더라. 기운의 고백에 태성과 사랑이 숨을 죽였습니다. 기운이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하지만 너희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잊고 있었나 봐. 사람의 존엄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거라는 걸. 기운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태성이 장인의 어깨를 잡았어요. 사랑이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관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3층 입주민이었어요. 정구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기운이 일어서며 공구함을 챙겼어요. 그의 등이 조금 더 펴진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소연의 집이었습니다. 25평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거실에서 3살 딸 다온이가 인형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굽는 냄새가 퍼졌어요. 남편 윤태성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36살 시청 공무원이었어요. 오늘은 아버지 병원 진료에 함께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밥, 계란 프라이, 김치찌개, 시금치나물이 상에 올랐어요. 다온이가 의자에 올라앉으며 할아버지가 오늘 오는지 물었습니다. 소연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병원에 간다고 설명했어요. 아침 9시 소연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63인데도 항상 씩씩했던 모습이요. 하지만 이틀 전 전화 통화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져서 좀 다쳤다고 했지만 소연은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10시 일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형외과 대기실에 기운이 앉아 있었어요. 왼쪽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소연이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기운이 딸을 보고 미소 지었지만 소연의 눈에는 아버지 얼굴에 멍이 보였습니다. 왼쪽 광대뼈가 파랗게 멍들어 있었어요. 오른쪽 팔뚝에도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소하다 넘어졌다고 말했지만 태성이 누가 때린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운이 입을 열었어요. 장태호 대표가 화가 나서 밀쳤고 자신이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장태호는 한천개발 대표이자 빌딩 주인으로 6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성격이 괴팍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며 어깨 인대가 손상됐다고 말했어요. 넘어진 것 치고는 타박상이 심하다며 누가 밀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기훈은 그냥 넘어졌다고 답했지만 시선을 피했어요.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치 진통제와 파스였어요. 의사가 일주일 후 재진을 예약하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소연이 아버지에게 장 대표가 밀친 게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기훈이 한숨을 쉬며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냥 참고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언제부터였냐고 묻자 기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서 일가족은 근처 카페로 이동했어요. 구석자리에 앉아 기훈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장 대표가 심하게 굴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욕만 했다고 합니다. 청소가 더럽다, 일을 제대로 안 한다는 식으로요. 한 달 전부터는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커피잔, 서류, 심지어 재떨이까지요. 태성이 왜 참느냐고, 고소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기훈은 장 대표가 재벌이라 변호사도 좋고 돈도 많아서 자신 같은 사람이 이기기 힘들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일자리를 잃으면 이 나이에 다시 취직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태성이 증거를 모으라고 CCTV가 있지 않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은 관리소장이 장 대표 지시로 CCTV를 지운다고 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일가족이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었어요. 기훈이 다온이를 무릎에 앉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번졌지만 소연은 아버지가 웃을 때마다 어깨를 움찔하는 걸 봤어요. 통증을 참고 있는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기훈이 일어섰습니다. 오후에 일이 있다며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소연이 오늘은 쉬라고 만류했지만 기훈은 거절했습니다. 청소 안 하면 또 혼난다는 이유였어요. 기훈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소연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어요. 약간 구부정한 등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63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보였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태성이 아내의 어깨를 안으며 뭔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 소연은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직장 내 폭력, 노인 학대, 부당해고 같은 키워드를 쳤어요. 여러 기사가 나왔지만 대부분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과연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법이 약자를 지켜줄까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녁 6시 기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신은 괜찮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사랑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문자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산악구조대원으로 일할 때도 지금 관리인으로 일할 때도요. 항상 참고 견디고 희생했습니다. 소연은 이번엔 자신이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월요일 저녁 7시 태성은 시청 업무를 마치고 서둘러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이 오늘 이동철에게 답변을 해야 했거든요. 사직할 건지 아니면 500만 원을 낼 건지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성이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주차장 안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어디서 났어? 어디서 주웠다고? 장태호의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태성이 달려가자 기훈이 벽에 밀려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태호가 한 손으로 기훈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서류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놓아달라고 잘못했다고 말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장태호는 더 세게 밀쳤어요. 기훈의 등이 콘크리트 기둥에 부딪혔습니다. 잘못했어?
쓰레기통 뒤진 게 잘못한 거야? 아니면 환경청에 제보하려던 게 잘못한 거야? 장태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습니다. 그는 서류를 기훈의 얼굴에 던졌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태성이 두 사람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장태호의 팔을 잡으며 뭐 하냐고 물었어요. 당신은 또 누구야? 관리인 편 들러온 거야? 장태호가 태성을 밀쳤습니다. 태성이 뒤로 휘청거렸어요. 그 순간 장태호의 주먹이 기훈의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기훈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아버지. 뒤에서 여자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태성이 돌아보니 소연이 주차장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온 참이었습니다. 산후우울증으로 3개월 만에 처음 밖으로 나온 거였죠. 소연이 쓰러진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기훈의 코에서 피가 흘렀어요. 그녀가 아버지를 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아빠, 정신 차리세요. 장태호가 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아, 딸년이구만. 아버지 교육 제대로 못 시켰네. 늙은이가 끝까지 버티겠다는 거야? 그럼 딸년도 같이 망가뜨려 줄까? 태성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장태호의 멱살을 잡았어요. 하지만 장태호의 직원 2명이 나타나 태성을 떼어냈습니다. 태성이 바닥에 넘어졌어요. 윤 과장, 시청 공무원이 폭행하면 안 되지. 너도 직장 잃고 싶어? 장태호가 재킷을 털며 말했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고 엔진을 걸었어요. 배기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소연이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기훈의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어요. 태성이 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니 환경청 공문이었습니다. 한천개발의 설악산 불법 개발 관련 조사 자료였어요. 태성은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한 달 전 것이었어요. 사랑이 청소도구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기훈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사랑씨, 수건 좀 가져다 주세요. 빨리요. 소연이 외쳤습니다. 사랑이 관리실로 뛰어갔어요. 소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닦으며 계속 불렀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요. 아빠. 기훈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는 딸을 봤어요. 입술이 떨리며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내려왔어요. 기훈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소연이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당신은 서류 챙겨요. 증거니까? 소연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태성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모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집히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멀어졌어요. 태성은 주차장에 홀로 남았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고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이 수건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급차는 떠난 뒤였어요. 그녀가 바닥에 핏자국을 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기훈 씨가 이렇게까지? 사랑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태성이 일어섰어요. 손에 든 서류를 봤습니다. 한천개발이 환경평가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뇌물수수 명단도 있었습니다. 시의원 3명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사랑이 이게 뭐냐고 물으며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태성은 이 서류가 한천개발 비리 증거라고 장인어른이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복원한 거라며 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장인어른을 사직시키려는 게 이것 때문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상황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은폐였어요. 태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여보, 병원이에요. 빨리 와요. 아빠가 의식을 잃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태성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차 쪽으로 뛰었어요. 사랑이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태성이 엔진을 걸고 경사로를 올라갔어요.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지만 태성은 멈추지 않았어요. 경적 소리가 뒤에서 울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랑이 안전벨트를 꽉 잡았어요. 사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훈에게 괜찮냐며 물었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흘렀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뛰어내렸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연이 복도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태성은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뇌진탕이래요. 의사 선생님이 입원해야 한대요. 소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태성이 아내를 안았어요. 소연이 남편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사랑이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가 나와서 보호자를 찾았어요.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태성이 손을 들자 의사가 다가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뇌진탕도 있지만 늑골에 금이 갔어요. 예전에도 맞은 흔적이 있던데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의사의 말에 태성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소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한 달 전부터 맞은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신고는 하셨어요? 이 정도면 명백한 폭행인데요. 태성과 소연이 서로를 봤습니다. 신고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인어른이 원하지 않았고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의사가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고 당부하고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태성은 가방 속 서류를 만졌어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싸워야 했어요. 소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3개월 동안 공허했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여보, 이번엔 내가 나설 거예요. 아빠를 지킬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태성은 아내를 봤어요. 산후 우울증으로 무기력했던 그녀가 사라지고 아버지를 지키려는 딸이 서 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병원 1인실에서 기훈이 깨어났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늑골 부위에 압박 붕대가 둘러져 있었어요. 소연이 침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기훈이 신음소리를 내자 소연이 벌떡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셨어요? 소연의 목소리에 안도와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이 다가와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기훈이 물을 조금 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통이 역력했어요. 미안해. 너희들한테 짐만 되고. 기훈의 말에 소연이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태성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주차장에서 주운 한천 개발 비리 증거였어요. 장인어른, 이게 뭡니까? 왜 이런 걸 가지고 계셨어요? 태성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기훈이 눈을 떠서 봤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한 달 전에 장 대표 쓰레기통에서 주웠어. 밤새 맞춰봤지. 20년 전 내가 구조했던 산이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기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설악산 불법 벌목 사진, 환경평가 조작 증거, 시의원들에게 준 뇌물 명세까지 있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이걸 환경청에 제보하려고 했던 거냐고요.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가 알아챘다고 CCTV로 봤나 보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태성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했어요. 사직 압박도, 거짓 민원도, 어제 폭행도 모두 이 서류 때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증거인멸 시도예요.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러면 너까지 피해봐. 장 대표가 시의원들이랑 친한 거 모르니? 기훈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성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장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소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대로 당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아빠가 뭘 잘못했어요? 침대 난간을 꽉 잡으며 따졌습니다. 산을 지키려 했고 비리를 밝히려 했는데 그게 잘못이에요? 맞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기훈이 딸을 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아, 너는 몰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 세상이야. 그럼 우리는 계속 지고만 살아요? 아빠도 나도 다온이도? 소연의 반박에 기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성이 창가로 걸어가 밖을 봤어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공무원이에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근데 장인어른도 못 지키면 무슨 공무원입니까? 태성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태성의 말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훈이 천장을 봤어요. 손자 다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이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녀가 기훈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태성이 눈빛을 빛냈습니다. 어제 사랑이 CCTV 백업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사랑씨, 목요일이랑 월요일 영상 아직 가지고 계시죠? 사랑이 고개를 끄덕이며 USB에 저장해뒀다고 대답했어요. 관리소장이 지우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해서 백업해뒀다고 했습니다. 태성이 사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기훈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늑골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는 태성과 소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혼자 싸우지 마.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다온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자. 그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함께 싸우자. 새벽 5시 소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첫 해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이 아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일출을 봤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 먼저 상담을 받아보자. 태성이 대답했습니다. 아침 8시 태성은 법무법인 정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심은지 변호사였어요. 36살 여변호사로 약자 편에 서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심은지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태성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심은지는 한천개발 이름을 듣자마자 이건 큰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오후 2시 심은지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기훈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자세히 듣기 시작했어요. 기훈이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사랑이 USB를 건넸어요. 태성은 주차장에서 주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심은지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20분 후 심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폭행, 협박, 증거인멸 시도까지 입증할 수 있어요. 심은지가 말했습니다. 다만 한천개발이 돈이 많아서 변호사팀이 강력할 거라고 경고했어요. 긴 싸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기훈이 물었습니다. 심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심은지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소연이 심은지의 손을 잡으며 도와달라고, 아빠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은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싸워요. 정의는 결국 이겨요. 저녁 6시 심은지는 사무실로 돌아가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연과 태성은 병실에 남아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밤 9시 고소장이 완성됐습니다. 심은지가 이메일로 초안을 보냈어요. 소연이 휴대폰으로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태호, 혐의 폭행치상, 업무방해, 협박, 증거인멸 교사, 청구 금액 손해배상 3천만 원. 소연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자. 끝까지 가자. 소연이 심은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하라고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소연은 서초동 법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심은지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30대 중반 여성 변호사로 어머니가 생전에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소연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화장을 하고 정장을 입었어요. 심은지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소연이 악수를 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은 회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버지를 도와주셔야 해요. 소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천개발 비리 증거와 사랑이 찍은 CCTV 영상이 담긴 USB였어요. 심은지가 서류를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심은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안경을 벗고 소연을 봤어요.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단순 폭행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 은폐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에 결기가 서렸습니다. 제대로 싸우고 싶다고 아버지 혼자 당하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심은지가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목요일 뺨 맞는 장면, 월요일 주먹으로 맞아 쓰러지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심은지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하다고 폭행, 협박, 업무 방해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소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한천개발 비리도 같이 고발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심은지가 펜을 내려놓고 소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물론 가능하다고 환경청에 제보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천개발은 시와 연결돼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시의원 3명이 뇌물 받은 게 서류에 적혀 있다고 이거 건드리면 큰 싸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소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제 아버지가 산악구조대원이셨어요. 20년 전 설악산에서 사람들을 구했죠. 지금 그 산이 파괴되고 아버지가 맡고 있어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해요? 소연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돕겠다고 어머니가 소연을 강한 아이라고 했다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심은지가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 바로 경찰서 가자고 고소장 접수하고 내일 검찰에 환경청 제보 자료 넘기겠다고 말했어요.
오후 2시 소연과 태성은 관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피고소인 장태호, 혐의는 폭행과 협박이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권재현이었어요. 38살 형사로 태성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재현이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태성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재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천개발이라며 거기 로비력 장난 아니라고 걱정했어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장인어른이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다고 말했어요. 재현이 고소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접수는 해주겠다고, 근데 위에서 압력 들어오면 수사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자신들은 끝까지 갈 거라고 했어요. 재현이 소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각오를 읽을 수 있었어요. 재현이 CCTV 영상이랑 진단서 제출해달라고, 아버님 퇴원하시면 진술조서 받아야 하니까 연락 달라고 말했습니다. 서류 절차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소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빌딩으로 향했어요. 저녁 6시 소연은 빌딩 4층 정순자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61살 사장님이 떡볶이를 볶고 있었어요. 소연이 인사하자 정순자가 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정순자가 기운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 의자에 앉으며 입원 중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장태호를 고소했다고, 증인이 더 필요해서 사장님께서 목격하신 것 있으시면 증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정순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장 대표를 고소했다니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걱정스러워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지만 아버지가 계속 막고 있다고, 이번엔 자신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어요. 정순자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다고, 증언하겠다고 했어요. 자신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고, 지난달에도 장 대표가 기훈 씨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봤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순자가 떡볶이를 담아주며 아버지 드시라고 건넸어요. 소연은 떡볶이를 받아들고 빌딩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박철수 경비원을 만났어요. 43 남자로 이 빌딩에서 5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불렀습니다. 철수가 걸음을 멈췄어요. 아버님은 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 입원 중이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자신은 CCTV 백업본을 가지고 있다고, 필요하면 드리겠다고 말했어요. 소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이냐며 경찰에 제출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훈 씨가 자기 아들이 군대 갔을 때 많이 도와줬다고, 은혜를 갚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소연은 철수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증인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었어요. 병원 1인실에 도착하자 기훈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소연이 떡볶이를 내밀며 정 사장님이 주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훈이 떡볶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소연이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경찰 고소, 변호사 선임, 증인 확보까지요.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아빠, 이번엔 제가 아빠를 구할 거예요. 아빠가 산에서 사람들 구했던 것처럼요. 소연의 말에 기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딸을 꽉 안았어요. 그날 밤 11시 한천개발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장태호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비서가 들어와 경찰에서 연락 왔다고 박기훈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장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그 늙은이가 감히 고소를 했다며 사위랑 딸년이 부추긴 거라고 분노했습니다. 비서가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장태호가 책상을 쳤어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좋아.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당장 로펌 연락해. 시의원들한테도 전화 돌려. 장태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요일 오후 3시 소연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20년 전 신문 기사가 떠 있었어요. 1999년 7월 15일자 기사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설악산 산사태, 구조대원 박기훈의 활약. 소연이 기사를 확대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아버지가 보였어요. 구조복을 입고 누군가를 업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땀과 흙이 범벅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36살이던 기훈은 이틀 동안 쉬지 않고 12명을 구조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등산객 문혜경이었습니다. 42살 여성으로 당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고 했어요. 소연은 문혜경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부동산 개발업자로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현재 도심 빌딩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중 하나가 아버지가 일하는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 자리를 주신 거구나.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빌딩에서 일하게 됐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소연은 다음 기사를 열었습니다. 2010년 7월 기사였어요. 설악산 개발 논란, 환경공청회 열려. 사진 속에 아버지가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47살 때였어요. 기사 내용을 읽으며 소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당시 한천개발이 설악산 인근 대규모 리조트 개발을 추진했고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훈은 산악구조대 대표로 공청회에 나가 반대 의견을 냈다고 했습니다. 기사에 인용된 아버지의 말이 있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산을 돈으로만 보지만 산은 생명이라고, 우리가 숨 쉬고 물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게 산에서 나온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기사를 찾았습니다. 2010년 12월 한천개발 설악산 개발 무산. 환경부가 개발을 불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천개발 대표 장태호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태호는 인터뷰에서 환경운동하는 자들 때문에 수천억 손해를 봤다며 특히 박기훈이라는 자는 끝까지 방해했다고 말했어요.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인터뷰였어요. 장태호는 그때부터 아버지를 노려왔던 겁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 권재현 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이 받았어요. 재현 오빠, 한천개발이 우리 아버지를 15년 전부터 타겟으로 삼았어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현이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한천개발이 기훈 씨 산악구조대에 퇴직하도록 압력 넣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당시 시의원들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의 가슴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당하게 환경을 지켰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었던 거예요. 재현은 이 자료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단순 폭행이 아니라 15년에 걸친 조직적 보복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넘어가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기사를 출력해서 파일에 넣었어요. 저녁 7시
소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낯선 여성이 기운의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소연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여성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자신은 문혜경이라고 기훈 씨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구조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소연이 자신을 소개하자 문혜경이 반가워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어요. 문혜경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함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기훈이 침대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문혜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어떻게 왔냐고 물었어요. 문혜경이 의자에 앉으며 소식 들었다고 장태호한테 당했다면서요 하고 말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혜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혜경은 그 인간이 또 그랬다며 15년 전에도 기훈 씨 산악구조대 그만두게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기훈이 한숨을 쉬며 그때 일은 잊으라고 이미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문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잊을 수가 없다고. 기훈 씨는 자기 생명의 은인인데 그 은인이 자기 빌딩에서 폭행당했다며 분노했어요. 소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장태호를 고소했다고 증인이 필요한데 아버지와 장태호의 과거 관계에 대해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문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어요. 15년 전 공청회 때도 자신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문혜경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냈어요. 당시 공청회 녹취록이라고 장태호가 기훈 씨한테 협박한 내용도 다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15년 전 공청회 대화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장태호의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기훈 당신 이렇게 나오면 후회할 거라고 산악구조되고 뭐고 다 끝장내주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소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부터 계획된 복수였어요. 기훈이 서류를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문혜경을 봤어요. 사장님이 이런 것까지 가지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문혜경이 말했습니다. 기훈 씨가 자기 생명을 구해줬다고 그때 산사태 현장에서 의식 잃었을 때 기훈 씨가 자신을 업고 3시간 동안 산을 내려왔다며 그 은혜를 어떻게 잊냐고 했어요. 문혜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연도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소연이 감사하다며 이 자료 경찰에 제출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문혜경이 당연하다고 이제 장태호가 제대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순간이었어요. 밤 10시 소연은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일을 설명했습니다. 태성이 서류철을 넘기며 감탄했어요. 이 정도면 조직적 보복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형량도 훨씬 높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산도 지키고 사람도 구하고. 소연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태성이 아내를 안았어요. 장인어른뿐만 아니라 소연도 대단하다고 3개월 동안 아프더니 이렇게 강해졌다며 칭찬했습니다. 소연이 남편 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소연은 온라인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한천개발 피해자 모임이었어요. 30분 만에 댓글 50개가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반응이었어요. 소연은 댓글을 하나씩 읽으며 메모했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사고, 분양 사기, 계약 위반,
환경 파괴 목격담까지 다양했어요. 각각의 이야기가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소연은 시민단체 환경지킴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대표 오덕배가 맞아줬어요. 63 남자로 30년째 환경운동을 해온 활동가였습니다. 덕배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기훈 씨 따님이라며 아버지 얘기 많이 들었다고 했어요. 소연이 한천개발 비리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덕배가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덕배가 감탄했습니다. 환경평가 조작, 불법 벌목, 뇌물수수까지 있다며 이 정도면 검찰 수사감이라고 말했어요. 환경청에 제보하고 싶어요. 도와주시겠어요? 소연의 물음에 덕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 자기 단체가 15년 전에도 한천개발이랑 싸웠다며 그때 기훈 씨가 큰 힘이 됐다고 했어요. 이번엔 자신이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빌딩 4층 정순자의 분식집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소연, 사랑, 정순자, 박철수 경비원, 그리고 3층 서점 주인 이영호까지 모였어요. 소연이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기훈 씨를 도우려고 모였으니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나눠서 하면 좋겠다고 했어요. 화면에 엑셀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증인 명단, 증거 목록, 일정표가 정리돼 있었어요. 정순자가 자신은 목격 증언할 수 있다고 지난달에도 장 대표가 기훈 씨한테 욕하는 거 봤다고 말했습니다. 영호가 거들었어요. 자신도 봤다고 한 번은 기훈 씨가 청소하는데 장 대표가 일부러 쓰레기 던지는 거 봤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자신은 영상이 더 있다고 지난 3개월 동안 찍어둔 게 10개 정도 된다고 말했어요. 소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랑이 기훈 씨가 자꾸 다치는 것 같아서 증거로 남겨뒀다고 대답했어요. 철수가 USB를 꺼냈습니다. 자신은 CCTV 백업본 석 달치가 있다고 관리소장이 지우라고 했는데 안 지웠다고 말했어요. 소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증거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녀는 노트북에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소연은 환경청 담당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태성의 대학 선배인 최민호였어요. 36살 공무원으로 환경정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커피를 마시며 태성이 동생이라며 한천개발 자료 가져왔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 USB를 건넸어요. 민호가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열리자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악산 불법 벌목 사진들이 선명했어요. 나무들이 잘려나간 현장, 중장비가 산을 파헤치는 모습, 오염된 계곡물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가 언제 찍은 거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이 올해 5월이라고 아버지가 직접 찍으신 거라고 대답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환경부 장관까지 올라간다고 한천개발 영업정지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일주일 안에 특별조사팀 꾸리겠다고 한천개발 전수 조사 들어갈 거라고 말했어요. 월요일 오전 8시 소연은 YTN 방송국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탐사 프로그램 PD 김지수를 만나기로 했어요. 지수는 34 여성으로 기업 비리 보도로 유명한 PD였습니다. 로비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가 소연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소연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CCTV 영상, 비리 증거, 증인 명단까지요. 지수가 영상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15분 후 지수가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거 방송 탈 거예요. 목격자 인터뷰랑 현장 촬영 추가하면 30분짜리 특집으로 만들 수 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소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언제 방송 나가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프라임 타임에 편성하겠어요.
소연이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런 용기 있는 제보자가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며 칭찬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3시 소연은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태호 상대 가처분 신청을 내려온 거였어요. 심은지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로 들어가는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 제보한 모양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박기훈 씨 따님 맞으십니까? 한천개발 고소 이유가 뭡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전 설악산에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그 산을 지키려다 폭행당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지키고 산을 지키고 정의를 지키려고 여기 섰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어요. 카메라가 소연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저녁 9시 뉴스에 소연의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기훈이 TV를 봤어요. 딸의 모습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성이 장인의 손을 잡았어요. 장인어른, 소연이가 정말 강해졌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자신의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환경청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천개발에 대한 정식 조사가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최민호 사무관이 소연에게 전화를 걸어 장관이 직접 조사팀 구성했다고 이번 주 안으로 설악산 현장 조사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전화를 받고 환호했습니다. 태성과 기훈도 함께 기뻐했어요.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후 2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재현 형사였어요. 장태호가 내일 조사받으러 온다고 드디어 소환장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태성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소연이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6시 소연은 빌딩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퇴원 후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었어요. 기훈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리하지 마세요.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여기가 더 편하다고 말했어요. 기훈이 서랍을 열어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서류철이었어요. 소연에게 보라며 10년 전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파일을 받아 열었습니다. 2015년 빌딩 관리 일지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 장의 메모가 끼워져 있었거든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태호, 이동철에게 월 200만 원 지급. 조건 박기훈 감시 및 보고. 날짜는 2015년 3월 1일이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기훈이 메모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동철 소장이 장 대표한테 돈 받고 자신을 감시했다는 거냐고 물었어요.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심은지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10분 후 심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진짜냐고 관리소장이 뇌물 받고 감시했다는 증거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연이 아버지가 오래된 파일에서 찾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은지가 이건 대박이라고 장태호가 10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기훈 씨를 괴롭혔다는 증거라며 내일 경찰 조사 때 이거 제출하라고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경찰서 조사실에 장태호가 들어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변호사 2명을 대동했어요. 권재현 형사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재현이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목요일과 월요일 폭행 장면이 선명했어요. 장태호는 자신은 정당방위였다고, 박기훈이 먼저 도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현이 메모 사본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동철에게 월급 주고 박기훈 감시하라고 한 내용이었어요. 장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장태호의 변호사가 그건 조작된 증거라고 10년 전 메모를 어떻게 믿냐고 항의했어요. 재현이 필적 감정 의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조사가 끝났습니다. 재현이 밖으로 나와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태호가 인정은 안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다고 검찰 송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는데 낯선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소연 씨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소연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천개발법무팀 차장 김성우였어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대표님이 화해를 원한다고 5억 원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고소를 취하하고 언론 인터뷰도 중단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소연이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화해는 없다고, 아버지의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경고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소연 씨 가족도 힘들어질 거라고, 남편 직장도 보장 못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연이 성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협박도 추가로 고소하겠다며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방금 대화가 다 녹음됐다고 말했습니다. 성우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연은 병실로 들어갔어요. 기훈이 침대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환경청 조사팀이 설악산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빠, 우리 이기고 있어요. 소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기훈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녁 8시 YTN에서 특집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존엄의 싸움한 관리인의 용기였어요. 소연이 출연해 인터뷰했고 기훈의 과거 산악구조대 활동도 소개됐습니다. 시청률이 15%를 넘었습니다. SNS에서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어요. 해시태그 박기훈을 지지합니다. 해시태그 한천개발규탄. 밤 11시 소연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글이 1000개 넘게 올라와 있었어요. 응원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태성이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댓글을 하나씩 읽었어요. 전국에서 응원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소연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태성이 아내를 안았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주요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어요. 환경운동가 박기훈, 알고 보니 공갈범? 대형 언론사 기사였습니다. 소연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으로 기사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 내용은 거짓투성이었어요. 기훈이 한천개발에서 서류를 훔쳐 협박했다는 식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소연이 남편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태성이 기사를 읽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완전히 조작된 기사라고, 한천개발이 돈 뿌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댓글란이 더 심각했습니다. 기훈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조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태성의 시청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과장이 국장님이 부른다며 바로 올라오라고 말했어요. 태성이 국장실로 올라갔습니다. 국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장인어른 일로 시끄럽다며 시의원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자네 장인어른 건으로 시청이 곤란해진다고 말했습니다. 태성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국장이 서류를 내밀며 당분간 업무에서 빠지라고, 휴가 내고 집에서 쉬라고, 이게 자네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어요. 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사실상 정직이라고 항의했어요. 국장이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위에서 내려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빌딩 관리실에서 기훈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철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기사 봤냐며 이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냐고 조롱했어요. 기훈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동철이 계속 말했어요. 딸년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결국 장 대표한테 다 털렸다며 돈도 안 받고 바보짓 한 거라고 비웃었습니다. 이동철의 말에 기훈이 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오후 2시 정순자의 분식집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3명이었어요. 한천개발 법무팀이라고 소개하며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순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경계했습니다. 남자가 기훈 씨 폭행 사건 증인으로 나선다고 들었는데 그거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정순자가 고개를 저으며 잘못 본 게 아니라고 자신이 똑똑히 봤다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협박했습니다. 이 건물 임대료 올해 계약 갱신하신다며 잘못하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운영한 가게였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박철수 경비원에게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이동철이 경비실로 찾아와 CCTV 백업 본 경찰에 제출했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증언 철회하면 올해 상여금 더 주겠다고 회유했어요. 철수가 자신은 본대로 증언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동철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좋다고,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해고라고 통보했어요. 철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이동철이 비웃으며 계약직이니까 자신이 자르면 끝이라고, 가족 먹여 살려야 할 텐데 잘 생각해 보라고 협박했습니다. 밤 9시 소연의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였어요. 한천개발 홍보팀이라며 고소 취하하면 위자료로 3천만 원 드리겠다고, 아버님께 좋은 일자리도 알선해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소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남편분 공무원이시고 지금 휴가 내셨던데 정직되기 전에 잘 생각하라며 따님 어린이집도 다니지 않냐고 협박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 다운 이야기까지 나오다니요. 감히 내 딸을 입에 담아?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화요일 오전 심은지 변호사 사무실로 긴급 소집이 걸렸습니다. 소연, 태성, 기훈, 사랑, 정순자, 철수가 모였어요. 심은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천개발이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언론 조작, 증인 협박, 직장 압력까지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은 건물에서 쫓겨날 것 같다고, 15년 가게인데 어쩌냐고 말했습니다. 철수도 고개를 숙이며 자신도 해고당했다고, 아들 대학 등록금 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말했어요. 심은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연이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죄송하다고,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사과했어요. 정순자가 소연의 손을 꽉 잡으며 아니라고,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오후 3시 권재현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나쁜 소식이라며 검찰에서 장태호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고 알렸어요.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항의했어요. 재현이 답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천개발 변호사팀이 장난 아니라고, 최고 로펌 3곳을 동원했다고, 시의원들이 검찰에 압력 넣었다는 소문도 있다고 설명했어요. 전화를 끊은 태성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벽에 구멍이 났어요. 소연이 남편을 안았습니다. 저녁 6시 뉴스에서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기훈, 과거 산악구조대 시절 규정 위반 의혹. 20년 전 일을 들춰낸 악의적인 기사였어요. 기훈이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에 가족이 다 힘들어졌다며 절망했습니다. 소연이 아버지 옆에 앉으며 아니라고, 우리가 선택한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소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 빗줄기를 봤어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소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에서 태성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다온의 아기 침대를 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과연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을까요? 가족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소연은 이불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어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전 9시 심은지 변호사가 긴급 소집을 걸었습니다. 소연과 태성이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심은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소연 씨, 정순자 사장님이 증언 철회했어요. 심은지의 말에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은지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어제 건물주한테 계약 해지 통보받았다고, 15년 가게를 하루아침에 잃게 생겼다며 설명했습니다. 소연이 서류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정순자의 철회 신청서였어요. 심은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도 마찬가지라고, 해고당하고 새 직장 구하려는데 한천개발이 방해하고 있다고, 어디 가도 채용이 안 된다고 했어요. 태성이 책상을 쳤습니다. 심은지가 한숨을 쉬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문혜경 사장님한테도 압력이 들어갔다고, 빌딩 세무조사 나간다며 10년치를 다 뒤집는다고 했습니다. 소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심은지가 문 사장님이 오늘 아침에 전화했다고, 미안하다고, 더는 못 돕겠다고 말했다며 전했어요. 오전 10시 최민호 환경청 사무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설악산 조사 중단됐다고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소연이 휴대폰을 꽉 쥐며 왜냐고, 증거가 다 있지 않냐고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관이 직접 중단 지시 내렸다고, 위에서 정치적 압력이 들어왔다고, 한천개발이 여당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했나 보다고 설명했어요. 소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심은지가 옆에서 소연을 부축했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좌천됐다고, 내일부터 지방 사무소로 발령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권재현 형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검찰이 장태호 불기소 처분 검토 중이라고, 증거 불충분 이유로 진행된다며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태성이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소연이 남편을 봤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소연이 움찔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 직장 날아갔어. 다온이까지 위협받고 이제 그만하자고. 태성의 고함에 소연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낸 거예요. 태성이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소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3번을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황급히 사무실을 나와 빌딩으로 향했어요. 오후 3시 반 소연이 관리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기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소주병이 있었어요.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기훈의 손에 약병이 들려 있었어요. 아빠. 소연이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기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아, 미안해.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손에서 약병을 빼앗았어요. 수면제였습니다.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뭐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기훈이 힘없이 웃으며 이러면 다들 편해질 거라고, 태성이도, 소연도, 다온이도 편해질 거라고 말했어요. 아빠, 정신 차려요. 소연이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기훈의 눈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소연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기훈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욕심부린 거라고, 딸을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소연이 울며 아니라고, 아빠는 잘못한 게 없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외쳤어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기훈을 싣고 나갔어요. 소연이 따라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위세척했다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죽을 뻔했습니다. 자신 때문에요. 태성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소연을 보고 다가왔어요. 아까 한 말 미안하다고,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사과했습니다. 소연이 남편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걸까요? 아빠가 죽을 뻔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태성이 아내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밤 8시 기훈이 병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소연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기훈이 딸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만 병실에 가득했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목요일 새벽 2시 소연은 병원 복도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뼈까지 시렸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가로등 하나 없는 병원 뒤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소연은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8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가방을 빼앗기고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소연아, 고개 들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기훈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차분히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힘이 세서 이길 수 있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라고,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연의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세상엔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옳은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시간이 걸려도 그렇다고 했어요.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산악구조대에서도 환경공청회에서도 빌딩 관리인으로도요. 16살 때 기억도 났습니다. 소연이 고등학교 입시에 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산에 데려갔어요. 태풍에 꺾인 나무를 가리키며 다시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는 반쯤 부러졌지만 새순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21살 대학교 3학년 때 기억이었습니다. 소연이 학자금 대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배움은 평생 간다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기훈이 자신의 적금을 해약했습니다. 200만 원이었어요. 소연의 등록금으로 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돈으로 새 작업화를 사려던 참이었어요. 소연은 바닥에 손을 짚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어요. 가족을, 자연을, 약한 사람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짐이 아닌데. 소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 3시 소연은 휴대폰을 켰습니다. 온라인 피해자 모임에 알림이 50개나 와 있었어요. 그녀가 올린 포기 글에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댓글, 함께 싸우자는 댓글, 소연 아버지가 영웅이라는 댓글들이 200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9년 설악산 산사태 때 기훈 씨한테 구조받은 사람의 아들이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기훈 씨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며 자신이 어머니 대신 증언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킨 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한 가치가 있었어요. 새벽 4시 소연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기훈이 자고 있었어요. 태성도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소연은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어요. 기훈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63 인생이 모두 그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친 손, 굽은 허리, 상처난 팔뚝. 모두 누군가를 위해 생긴 것들이었어요.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어요. 아빠는 진 게 아니에요. 아빠는 이미 이겼어요. 20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으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법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옳게 사는 게 승리예요. 아빠가 늘 그렇게 사셨잖아요. 기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눈을 뜨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소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새벽 5시 소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두 손을 모았어요. 종교는 없었지만 기도했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제발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아버지는 평생 남을 지킨 사람이라고, 이번엔 누군가 아버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새벽 6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소연이 받았습니다. 소연 씨죠? 저는 KBS 탐사보도팀 김현수 기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김현수는 한천개발 비리건으로 취재하고 있다며
소연 씨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라고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현수는 유명한 탐사 기자였어요. 여러 대기업 비리를 폭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취재해 주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김현수가 그렇다고 한천개발이 지난 15년 동안 뭘 했는지 파헤쳐 보려 한다며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소연의 눈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네, 있어요. 다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연은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태성이 눈을 떴습니다. 소연이 남편을 봤어요. 우리 다시 싸워요. 제대로 싸워요.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요. 소연의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아내를 봤어요. 그녀의 얼굴에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좋아. 끝까지 가자. 태성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의 일출을 봤어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목요일 오전 10시 소연은 서울 여의도 KBS 본사에 있었습니다. 김현수 기자의 사무실이었어요. 현수는 40대 중반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소연 씨, 이 자료들 대단한데요. 현수가 노트북을 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이 준비한 모든 증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공청회 녹취록, 10년 전 감시 메모, CCTV 영상, 환경 파괴 사진, 뇌물 증거까지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3개월 동안 한천개발 취재했는데 내부 증거가 없어서 방송을 못 냈다고, 이 자료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탐사보도로 나갈 수 있다고, 시청률 높은 시간대라 전국이 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가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어요. 각오는 됐냐고. 방송 나가면 한천개발이 더 세게 나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오후 2시 소연은 온라인 피해자 모임 화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30명이 접속했어요. 소연이 화면에 얼굴을 내밀며 자신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오히려 더 크게 싸우려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도 함께하겠다며 한천개발이 자기 가게 망쳐놨다고, 이제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다른 여자가 거들었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떨어졌는데 보상도 안 해줬다며 증언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증언을 약속했습니다. 소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으며 감사하다고, 함께 싸우자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오후 4시 소연은 빌딩 4층 정순자의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정순자가 앞치마를 메고 주방에서 나왔어요. 소연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자가 한숨을 쉬며 미안하다고, 자신이 비겁했다고, 15년 가게가 아까워서 그랬다고 사과했어요. 소연이 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라고, 자신도 이해한다며, 근데 이제 방법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은 KBS 방송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정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전국 방송에 나간다며, 그럼 한천개발이 함부로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연이 맞다고, 대중이 지켜보면 함부로 못한다며 다시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정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그래 하자고, 이제 자신도 두렵지 않다며 15년 동안 장 대표 눈치 보며 산 게 한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
박철수 경비원이 소연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연이 자신이라고 말하자 철수가 미안하다며 용기가 없어서 그랬다고 사과했어요. 소연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아니라고 이해한다며 근데 이제 함께 싸울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소연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철수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도 하겠다고 아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며 아빠가 비겁한 사람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10시 소연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자신은 강민주라고 1999년 설악산 산사태 때 기훈 씨한테 구조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늘 기훈 씨 이야기 하셨다고 뉴스 보고 연락했다며 증언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김현수 기자가 빌딩을 찾아왔습니다. 카메라 감독과 조명 기사도 함께였어요. 현장 촬영을 하러 온 거였습니다. 현수가 관리실, 주차장, 정순자 분식집을 돌아다니며 촬영했습니다. 기훈이 폭행당했던 장소마다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오후 2시 정순자 분식집에서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정순자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폭행 장면을 증언했습니다. 박철수도 인터뷰했습니다. CCTV 백업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6개월 동안의 기록이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강민주도 화상으로 출연했습니다. 어머니가 25년 전 기훈 씨한테 구조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분이 폭행당하는 게 말이 되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연이 인터뷰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왜 싸우느냐고요? 제 아버지는 평생 약한 사람을 지켰어요. 25년 전엔 산에서 사람들을 구했고 15년 전엔 환경을 지켰죠. 지금은 존엄을 지키려 합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지킨 가치를 지키고 싶어요. 돈과 권력이 사람을 짓밟아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촬영이 끝났습니다. 현수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방송 만들겠다며 약속했습니다. 일요일 저녁 소연은 병원 병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기운이 많이 회복됐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방송 나가요.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훈이 딸을 봤어요. 소연아, 고마워. 아빠 때문에 고생했어.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배웠어요. 아빠한테 배운 가치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것입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검찰청 특별수사팀이 한천개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20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들이닥쳤어요. 장태호가 사무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장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공무원 뇌물공여,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장태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빌딩 앞에 수백 명의 기자와 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장태호 구속하라, 한천개발 해체하라는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장태호가 고개를 숙이고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소연은 TV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기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오후 2시 검찰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검사장이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한천개발은 지난 15년 동안 조직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시민을 협박했다고, 특히 박기훈 씨에 대한 보복은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사장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압수수색 결과 장태호의 비자금 계좌에서 20억 원이 발견됐다고, 시의원 3명, 환경청 공무원 2명에게 뇌물을 준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수요일 오전 법원이 장태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이유였어요. 장태호는 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이동철 관리소장도 체포됐습니다. 뇌물수수와 증인 협박 혐의였어요. 이동철이 경찰서 복도를 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요일 환경부가 한천개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설악산 불법 개발 현장도 전면 복구 명령이 떨어졌어요. 한천개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시청에서 긴급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한천개발의 로비를 받은 시의원 3명이 사퇴했어요. 태성에게 걸렸던 정직 조치도 철회됐습니다. 국장이 태성을 불러 미안했다고, 잘못 판단했다며 사과했습니다. 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이제 바로 잡혔다고 대답했어요. 같은 시각 문혜경 빌딩 사장에게 걸렸던 세무조사도 중단됐습니다. 정치적 압력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문혜경이 소연에게 전화해 고맙다고, 덕분에 빌딩도 지켰다며 감사했습니다. 소연이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도와주셨다고, 자신도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토요일 오전 정순자의 분식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연, 기훈, 태성, 사랑, 박철수, 오덕배, 강민주까지 모였어요. 정순자가 떡볶이와 순대를 내오며 오늘은 자신이 쏜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외쳤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건물주가 계약 해지를 철회했거든요. 여론이 두려웠던 겁니다. 철수도 복직했습니다. 한천개발과 무관한 새 관리회사가 빌딩을 맡았어요. 새 소장이 철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용기 있게 증언해줘서 감사하다며 악수를 청했어요.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이 휴대폰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KBS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한 가족이 바꾼 세상이었어요. 소연의 인터뷰가 방송됐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는 딸이고 정의를 믿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함께 모이니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소연의 목소리가 화면을 통해 전국에 울렸습니다. 월요일 오전 법원에서 장태호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의 기훈, 소연, 태성이 앉아 있었어요.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장태호가 피고인석에 섰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15년에 걸친 조직적 범죄, 환경 파괴, 뇌물 공여, 폭행, 협박, 증거인멸 시도. 혐의가 낭독되는 동안 5분이 걸렸어요. 판사가 장태호에게 물었습니다. 변론할 것 있냐고요. 장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기훈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검사가 6개월 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기훈이 담담히 대답했어요.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습니다. 장태호가 고개를 들어 기훈을 봤습니다. 기훈도 장태호를 똑바로 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기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설악산에서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산이 살아야 사람도 산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소연이 눈물을 닦았어요. 공판이 끝났습니다. 다음 공판은 한 달 후였어요. 기훈이 법정을 나서는데 장태호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합의를 제안했어요. 50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을 원한 게 아닙니다. 기훈이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에서 소연과 태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훈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기훈이 중얼거렸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어요. 앞으로 긴 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움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정의가 이겼습니다. 3개월 후 2026년 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 설악산 입구였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햇살이 눈을 비추며 반짝였습니다. 기훈이 등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 소연, 태성, 그리고 3살 다온이 함께였어요. 다온이가 아빠 손을 잡고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가 사람들 구해준 곳이에요. 다온이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기훈이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았어요. 그래, 여기야. 할아버지가 27년 전에 12명을 구했던 곳이지. 기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다온이가 할아버지 뺨에 뽀뽀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강민주와 그녀의 가족이었어요. 민주의 두 아들이 기훈에게 인사했습니다. 기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웃었습니다. 기훈이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훈이 민주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분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일행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지만 기훈의 걸음은 단단했어요. 64 나이지만 청년처럼 활기찼습니다. 오전 11시 일행이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산맥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능선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기훈이 난간에 기대어 산을 봤습니다. 소연이 옆에 섰어요. 아빠, 기분이 어때요? 평화로워.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 기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평생 이 산을 지키고 싶었어. 근데 힘들었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기훈의 말에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서는 거, 그게 진짜 힘이야. 소연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오후 1시 일행이 산을 내려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정순자가 미리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철수, 사랑, 오덕배, 문혜경도 와 있었습니다. 기훈씨, 여기 앉으세요. 정순자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산나물, 감자전, 된장찌개였어요. 문혜경이 잔을 들었습니다. 기훈씨, 그리고 소연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정의가 뭔지 배웠어요. 사람들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어요. 오후 3시 기훈과 소연이 빌딩으로 돌아왔습니다. 관리실 문을 열었어요. 책상이 깨끗했습니다. 새 소장이 기훈을 위해 정리해뒀던 거예요. 기훈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펼쳐보니 산악구조대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젊은 기훈이 누군가를 업고 산을 내려오는 사진,
동료들과 웃고 있는 사진, 환경공청회에서 발언하는 사진이 있었어요. 소연이 아버지 옆에서 사진을 봤습니다. 아빠 정말 멋있어요. 진짜 영웅이에요. 영웅은 무슨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기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빠, SNS 보세요. 아빠 이야기가 교과서에 실린대요. 소연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시민연대의 힘, 박기훈 살해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 수록 예정. 기훈이 기사를 읽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야? 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빠 이야기를 배울 거예요. 돈과 권력에 맞서 정의를 지킨 사람 이야기를요. 소연의 말에 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오후 4시 소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전국에서 온 편지들이었습니다. 소연 씨, 저도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소연 씨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노조를 만들려고 해요. 제 아버지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세요. 소연 씨 이야기 보고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졌어요. 저는 고등학생이에요. 소연 씨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하나 읽으며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싸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소연의 집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기훈, 태성, 다온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소연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할아버지, 밥 먹어요. 다온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기훈이 손녀를 안고 의자에 앉았어요. 식사를 하며 태성이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시청에서 환경자문위원 제안이 들어왔어요. 받으실 거죠? 글쎄, 이제 나이도 있고. 기훈이 망설였습니다. 소연이 끼어들었어요. 아빠, 하세요. 아빠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환경을 지키는 일. 소연의 말에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볼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가족이 웃었습니다. 다온이가 할아버지 뺨에 또 뽀뽀했어요. 밤 9시 소연은 베란다에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어요. 석 달 전 병원에서 봤던 먹구름 낀 하늘과는 달랐습니다. 맑고 투명한 밤하늘이었어요. 남편이 뒤에서 안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해. 석 달 전만 해도 우리 다 포기했었잖아. 태성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빠를 위해서. 그리고 이겼어. 완전히. 두 사람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빌딩 지하 주차장이었습니다. 석 달 전 기훈이 폭행당했던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환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벽에 CCTV가 새로 설치돼 있었어요. 한 청소 노동자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관리인이 다가와 말했어요. 수고하세요. 오늘은 이만 퇴근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청소 노동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주차장을 나갔어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벽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모든 노동자는 존엄하다. 박기훈. 새 관리 회사가 기훈을 기리기 위해 만든 문구였습니다. 밤 10시 소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2026년 1월 15일. 오늘 아빠와 설악산에 갔다. 아빠가 정말 행복해 보였다. 3개월 전 우리는 모든 걸 잃을 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겼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이제 나는 안다.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을 움직이고 100사람을, 1000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줘서. 소연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위로와 공감이 될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는 당신의 한마디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기적이 됩니다.
일상에 행복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